초롱짱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망치부인도 별풍선 받으면 리액션 하냐? 리액션 있습니다. 네, 100개까지는 못 본 척이 리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1개부터 강렬한 리액션 벙어리 나갑니다. 예, 1000개부터 좀 더 강한 리액션 강퇴 나가고요. 예, 10,000개 쏘시면 영원히 잊지 못할 리액션 블랙 나갑니다. 예. 자, 그 이유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그 망치 부인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별풍선을 많이 쏘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한테만 의지하게 될까봐 내가 워낙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 100개 이하로 쏘는 거는 못 본 척 해드리고, 예. 101개부터 벙어리를 드립니다. 999개까지. 근데 1000개를 한꺼번에 쐈다? 그러면 강퇴예요. 네, 책임자 처벌님 감사하고요. 10,000개는 블랙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한 방장을 정해. 그래갖고 그 방장한테 막 별풍선 릴레이를 벌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찍어. 그래갖고 그 다음날 막 인터넷 사이트에 뿌리는 거야. 이 여자 방에서 이렇게 터졌다. 뭐 이러면서 하룻밤에 앉아서 뭐 얼마를 벌었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 방장을 막 매장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시사방송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별풍선이라든가 막 물품 지원을 많이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출연시켜서 얘기해라. 자기가 지지한 어떤 정치인을 이 방장으로 하여금 지지하게끔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차원 호랭이님, 삶의 향기님, 책임자 처벌님을 비롯해서, 예, 1068님, 일상탈출님, 귀요미 꽃남님, 94학번 노총각님, 늘 웃는 상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예, 그렇게 열혈팬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그 특정인이 방장에게 요구하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네, 잡고 뛰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별풍선을 한꺼번에 못 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냐 하면, 이게 열혈팬은 빨간색으로 글씨가 보이잖아요. 예, 열혈팬은 빨간색으로 이제 채팅창에 글씨가 보인대, 모바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열혈팬이 막 되는 거야, 빨리. 그래갖고 이제 몇몇 사람이 열혈팬이 막 별풍선을 쏴서 열혈팬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방 분위기를 주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막 방장과 그동안에 이 방에 오래된 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팬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열혈팬 몇 명이 분위기를 막 띄워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열혈팬이 되기를 어렵게 하는 거야. 열혈팬 되기가 어렵게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망치부인은 별풍선 1000개를 한꺼번에 쏘는 사람보다 추천을 1000개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추천을 1000개 한 사람은 안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적토성사님? 적토성산이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별풍선 1개, 스티커 1개를 쏘세요. 방송 때. 그분이 지금 몇 개를 쏘셨냐? 1000개가 넘었어요. 예. 1000 몇백 개를 쏘신 거야. 그럼 이분은 1000 며칠 동안 망치부인을 지키신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풍선 1000개를 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쏴요. 그러나 추천을 1000개 하는 건 1000일 동안 같이 망치부인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한꺼번에 1000개 쏜 시청자보다 추천을 1000개 하신 시청자분을 더욱더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실이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충실이님이시구나. 충실이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뭐 별풍선은 뭐 쏘든가 말든가 추천 안 하고 보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 인간들은 저주가 나갑니다. 반스 갈아입으면 새 반스에 녹색 설사 할지어다. 3826님 언제나 하이디님 감사합니다. 예. 자, 어서오세요. 사실 내가 미국 가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 이제 미국에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무슨 이제 대한 언론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막 후원금을 막 보내준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길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뻑하면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야.
이메일을 보내서 뭐 이런저런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국어를 하는 거야.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려서 아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내가 정말 내가 대표로 대신 사과한다. 그러고 왔는데 사실 예 호우자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 뭐지? 어떤 사람이 돈을 밝힌다.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돈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을 밝혔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돈에 그 길들여져 있었느냐? 그럼 난 아니라고 봐. 처음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이제 정말 열심히 했던 거지.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막 돈을 주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 돈에 길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난 나타난 거라고 봐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제가 그 후원을 많이 받고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지면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맨 처음부터 우리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활동할 때부터 그 별풍선에 제한을 뒀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는 한 번도 별풍선 환전을 못 해봤어. 그때는 뭐 제한 둘 필요도 없고 나한테 쏘는 사람도 없고 2008년에 이제 막 시사방송 아프리카의 시사방송이 막 뜰 때 어떤 분이 500개를 쏘더니 밥을 먹자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블랙을 걸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10개 이상 쏘면 안 되는 방이었어. 그래서 2008년에는 제일 많이 환전한 게 25만 원이었나? 그랬었어. 그러다 이제 2009년 정도 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별풍선 소득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10개까지만 밖에 못 쏘게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야. 별풍선 받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별풍선 받는 사람들이 별창년이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별풍선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절제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비난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 별풍선을 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개까지 쏘는 건 못 본 척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 문용식 오빠가 불러다가 너 때문에 별풍선이 안 팔린다고 그 야단을 쳐가지고 내가 그런 것도 있지만 농담 삼아 그렇게 너가 별풍선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며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요 이 별풍선이란 제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이런 생방송 사이트들이 생겼다 망하고 그런 거 알죠? 유뭐뭐도 금방 이제 문 닫는다는 거야. 곧 문 닫는다고. 소위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을 계속 팟캐스트로 올렸던 아이블로그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문 닫았잖아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아. 왜 문을 닫느냐 하면 그 수익 모델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서버를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이게 아프리카가 엄청난 이게 몇백만 명이 지금 아프리카가 할 때 1000만 명 이상이 다운받았어. 그리고 하루에 그 기본이 500만 정도? 기본이 500만 정도가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야. 하루가 아니라? 하루? 하여튼 몇백만이 접속을 하는 거야. 그럼 몇백만이 접속을 하려면 엄청난 서버가 필요하고 그러면 서버 유지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서버 유지비를 대려면 이게 이 사이트에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풍선이나 스티커 같은 거를 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도 옛날에 문 닫았을 거야. 옛날에 그게 뭐였더라? 옛날에 저기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판도라. 판도라 TV라는 그 동영상 사이트가 2007년인가 굉장히 세게 나왔었어. 근데 거기도 금방 거의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잖아요. 판도라 영상이 거의 없잖아. 거기가 망한 것도 저기가 없어서 수익 창출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블로그도 수익 창출이 안 돼서 망했죠. 그 다음에 유스트림인가? 유뭐뭐도 그렇게 수익 창출이 안 돼갖고 망했다는 거야.
유스트림은 아닌가? 내가 뭐라고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요, 아프리카가 유지되는 그 근본은 뭐냐? 이게 별풍선이야. 스티커 때문이 아니라 사실 회사에는 스티커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스티커는 전액 회사가 가져가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아프리카가 유지되는 힘은 별풍선이야. 왜냐? 이 별풍선이 있어야 많은 방장들이 뭔가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방송하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잖아. 여기서 열심히 방송하면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장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 순위도 굉장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나는 그 순위 변동이 많은 것도 난 좋은 거라고 봐. 여러분은 뭐 그 방송의 내용이 없다 어쩌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무 고마워. 왜냐? 여러분 모든 방송국이요, 예능으로 돈을 벌어서 다큐를 찍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다큐는 사실 돈이 안 되는 프로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큐가 더 그렇지. 뉴스는 그래도 광고비가 나오지. 다큐는 거의 광고비도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능이나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들어온 광고비를 가지고 회사에서 다큐를 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수익 창출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도리어 나 때문에 맨날 탄압받고 불려다니고 욕먹고 있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별풍선을 많이 받는 그 방장들이 있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때문에 아프리카가 유지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여기 빌붙어서 방송을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유지되는 힘은 별풍선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비하하시면 안 돼. 사실 별풍선이 없으면 방장들이 여기 와서 방송 안 해요. 뭐 열심히 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 근데 여기는 열심히 노력한 대로 별풍선이라는 그 대가가 있어. 그러니까 다양하고 재밌는 방송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양한 방송들의 사람들이 막 그 방에서 별풍선을 쏘면 우리는 그 덕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 덕에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받는 다른 방장들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문 닫고 쫓겨나.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별풍선을 많이 받는 방장들이 있어야 아프리카가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 얹혀서 쓱 묻어가는 거란 말이야. 또 이게 별풍선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방장들이 서로 더 재밌는 방송을 하려고 막 경쟁을 해. 그래갖고 서로 막 재밌는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 도대체 망치부인은 뭐야? 이러고 언뜻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래 위에 재밌는 방송 들어가려고 막 광클하다가 쭉 미끄러져 들어와갖고 씨발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왜 메롱메롱이야? 누구한테 메롱메롱 그러는 거야? 두라이 왜 메롱메롱이야?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저기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 특위활동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내리란 말이야? 참 웃긴 인간이네. 예. 자,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 별풍선 많이 받는 방장들, 그런 방장들 덕분에 묻어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방을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망치부인은 그러면 별풍선을 제한하세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 내가 한 군데 딱 꽂히면 그걸 다 가져야 이게 뭐라 그러나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별풍선에 꽂혀봐. 그러면 막 별풍선 내놓으라고 막 여러분들 괴롭힐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방송 보기가 괴롭겠어.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이 별풍선에 빠져서 오로지 별풍선만 세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100개 밑에는 못 본 척을 해. 그리고 101개부터 벙어리를 주고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는 블랙을 주는 이유가 나의 욕심을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스템으로 그런 이제 절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송은 맨날 이렇게 별풍선 제한하나요? 아니요. 별풍선 제한을 풀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까지 한 번 있었어. 언제였어? 예. 2번 있었다. 그 2012년 5월 24일 날인가 한 번 있었고, 아니야, 5월인가 언제 하여튼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이 내가 고발당했을 때, 고발이다, 고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날 누가 고발을 했어. 그러면 이제 소송비가 들어가잖아. 예. 이게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검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랑 같이 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가 날 고발하면 그때는 내가 별풍선 제한을 풀어요. 소송비 마련을 위해서. 그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서 내가 그때는 별풍선 제한을 몇 개를, 그러니까 10,000개 밑으로 쏘는 거는, 그러니까 9,999개까지는 못 번쩍해드리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내가 고발당했을 때야. 고발당하기 전에는 별풍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이 되게 교만하다. 어머, 쟤는 뭐 별풍선 없어도 먹고 사는 거야?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만 생각할까봐. 그래서 제안하는 거니까, 사실 나는 제안하고 싶겠니? 하고 싶지 않어. 나도 막 맨날 그렇게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점점 그러다 보면 내가 별풍선만 세고 있는 인간이 될까봐 내가 이제 절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뭔 말인지 알았지? 네.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삐 소리? 그 삐 소리 들리시는 분들은요,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 제 방송이, 나의 방송에 이게 볼륨이 50% 이상이면, 예, 볼륨이 여러분들의 스피커에서 50% 이상이면, 녹음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50% 이상으로 해놓으시면, 막 기계음이 들려요. 예. 내가 좀 더 줄여볼게. 어때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삐 소리가 나는 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첫 번째는 내 몸에서 나는 전자파 소리일 수 있다. 내 몸에 전자파가 흐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몸의 전자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면 이게 지금 마이크를 새로 바꿨는데 이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삐 소리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공간이 이 컴퓨터 세대 아이패드 2대 뭐 그 밖에 지금 충전하고 있는 시스템까지 해서 지금 열 몇 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자파가 너무 많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전자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륨을 50% 미만으로 좀 줄여서 스피커 소리를 줄여서 들으시면 지금 마이크에 증폭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마이크에 이게 지금 증폭이 되어 있는 건가? 수준. 이거 봐. 증폭은 안 돼 있어. 지금 마이크에 증폭은 안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일반, 그 다음에 수신대기, 수준, 고급, 그래서 이게 증폭 안 돼 있는 거야. 이 증폭이 안 돼 있는데도 소리가 좀 크지? 미안해. 내가 목소리가 좀 너무 커갖고, 내가 늘 지금까지도 신기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사람들 누구냐고. 아니, 기본적으로 이 방송이 너무 시끄러운데, 볼륨을 50 이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걸 또 들으면서 자는 사람들은 뭐냐고. 나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그게. 나는 밥 먹을 때 이게 막 내 목소리가 들리면, 불안해갖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 예. 여러분은 잠이 솔솔 와요. 어머, 웬일이래. 그거, 괜찮은 거야? 누가 그러잖아. 우리 8주년 기념에 글을 보냈잖아. 야 소리에 귀는 점점 멀어가지만 머릿속은 점점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어폰 끼고 막 들으면 막 이렇게 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들을 때 최저로 해. 최저로. 이어폰 할 때 소리를 최저로 줄이고 들어.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영상 나오면 소리 좀 키우고,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바로 줄이고. 근데 그게 사실 좀 어려워. 그지? 내가 생각해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 소리를 들어야 잠자는 사람들, 나 걱정돼. 그러다 귀 먹을까봐. 예, 토레스님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분들이 누구냐? 아니, 그러니까 옥탑방에 사는 그러니까 처녀야. 옥탑방에 처자가 혼자서 방을 쓰는데, 근데 밤만 되면 그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밤만 되면 누가 옥상에 와서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도 그 건물에 사는 누군가가 담배를 피러 올라왔거나 그랬겠지. 근데 사실 처자 혼자 옥탑방에 자는데 그렇게 누가 밖에서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여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잠을 못 자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서는 이제 살기 시작한 거야. 그 뒤로는 발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는. 예. 그래서 방범용이라는. 근데 어떤 다른 여학생이 또 이제 글을 쓴 거야. 자기는 이제 지하방에, 왜 그 지하방이 창문이 바깥에 길거리로 나와 있어서 사실 그 창가로 이렇게 막 누가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든가 이거에 대한 공포가 늘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지하방에 사는 아가씨도 그래서 문을 못 열어놨대. 문을 못 열어놨는데 이제는 문 열어놓고 망치부인 방송 틀어놓으면 아무도 가까이 안 온다고. 예. 그 문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하방에 이런 데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좀 찝적대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시청자가 휴게소, 그 야간에 휴게소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화물차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야. 화물차들은 화물차들끼리 모여요. 그거 알죠? 야간에 그 아무 차나 그 휴게소에 아무 휴게소나 화물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물차 휴게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화물차 휴게소에 들어가갖고 막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막 졸립단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었대. 그때만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거 망치부인 모르냐고. 망치부인 모르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망치부인 들으라고 잠 하나도 안 온다고. 잠 홀딱 깬다고. 그래가지고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화물차 기사님들 모이면 망치부인 방송이 야간 잠 깨는 데는 최고의 효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간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졸립잖아. 야간 경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졸린데 그런 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예. 밤에 야간 경비하시면서 망치부인 방송을 틀어놓고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그리고 졸만 하면 그러기 때문에 아주 야간 경비하는 일에 진짜 좋은 일이라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였음. 미안해. 보기와 달리 여자야. 50대 아저씨 빌. 그래. 그 여자라고 보기 어려운 건 이해하겠는데 50대 아저씨를 보이면 가서 시력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 방송의 용도는 아주 다양해요. 야간 경비용의 파트너, 또 그다음에 옥탑방이나 지하방에 사시는 여성 시청자분의 경비용, 예, 그러니까 보디가드용, 예, 그리고 이제 이 화물차 기사님들의 밤에 잠 깨는 용, 기타 등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소리가 커. 아니, 그래서 소리가 큰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워낙 커. 내가 지금도 좀 줄여서 얘기하려고 애쓰는 중인데, 옛날에 내가 이제 학원을 가잖아요. 예. 학원을 가서 이제 수업을 하면 애들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가 울린대. 막 울렁거리고 머리가 울려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내가 다닌 학원들이 주로 보습 학원이라 보통 한 20명 정도 앉아있으면 꽉 차는 방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방에서 내 목소리를 막 떠드니까 애들이 막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린다고 막 그래. 처음에 한 일주일은.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나잖아. 그럼 선생님 이제 다른 선생님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 내 목소리 한번 딱 적응하고 나면 다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목소리가 좀 내는 발성법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머리 위쪽에서 호흡하면서 내면 내 목도 덜 상하고 여러분들도 듣기가 편할지 모르는데 내 목소리는 성대를 딱 울리면서 나가. 성대를 딱 공격하면서 그 소리를 내면서 약간 탁한 소리로 귀에 딱 꽂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목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선명하게 들리는 대신 너무 크고 선명하고 그 다음에 내 목에도 굉장히 안 좋은 발성인데 그걸 내가 조정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성대에 무리를 안 줘요. 부드럽게. 근데 여러분 뭐야? 안 들리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들리죠? 이거는 약간 그 성대를 치지 않고 그 성악가들이 소리 내는 것처럼 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 그니까 야! 이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지. 그런 게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망치부인 방송은 절대 볼륨을 풀 볼륨으로 해서 들으면 위험해. 귀 상할 수 있어요. 진짜 소리가 크면, 예, 진짜 소리가 크면 귀가 상해. 그거 알죠? 그 이어폰으로 계속 크게 음악 들으면 귀가 상하는 것처럼.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은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볼륨을 10%나 20%로 하고 들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막 망치부인 막 화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볼륨으로 다가가야 돼. 그래서 볼륨을 줄이면서 들어야, 그래야 귀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8주년 기념으로 그 들어온 글들을 쭉 읽어드렸는데,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기쁜 소식들이라고 이제 또 어떤 분이 보내셨는데, 보통 이제 모바일로 맨날 이 방송을 크게 틀어놓은 거야, 내 방송을. 그러면 어떤 한 직원이 계속 시끄럽다 그래서 막 짜증을 냈대. 망치부인 목소리 너무 시끄럽고 듣기 거북하고 막 짜증난다고 막 그랬었대. 그런데 저기 회원 가입하고 팬가입도 했다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칭찬해달라는 그런 글도 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틀어놓을 때마다 구박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망치부인이 뭐라 그랬냐고 굉장히 묻는다. 그런 이야기. 예. 그리고 또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한나라당 뭐 이렇게 신한국당 이러면서 쭉 지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텔레그램을 보내셨는데 또 읽어드리면 막 다들 계속 보내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못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볼륨 최저인데 더 못 줄이. 볼륨 최저인데도 시끄러워? 어떡하니. 그러니까 볼륨 최저로 해놓고 조금 이렇게 띄워놓고 들으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해서 원. 네. 뭐 어쩌라고! 그럼 말을 하지 마! 시스템 볼륨을 한번 줄여봐봐. 자, 제가 이제 어저께 어저께인가 보다. 토토가라는 무한도전을 다시 보기를 했는데, 야, 눈물 나더라. 왜 그렇게 토토가 있는지, 예, 정말 끝내줬어요. 네. 망치부인이 강태라면 보통 블랙이에요. 내가 또 인트로에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에이씨, 안 적어놔갖고 까먹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주제는 13월의 분노인데, 그 전에 중요한 얘기 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터키에서 실종된 고딩 이야기. 한 고등학생이 터키로 보내달라고 엄마를 막 졸라가지고, 터키로 보내줬더니, 얘가 실종이 됐다. 그런데 얘가 IS로 들어간 것 같다. 라는 이제 지금 추측이 나온 거잖아. 그죠? 예. IS로 들어간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온 그런 기사가 지금 난리가 났었어. 주말 내내.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되게 유명한데 그 가수의 남자친구가 탈레반한테 살해당했다. 탈레반한테 17일에 살해당했다라는 기사가 또 떴어.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뭐 프랑스 시사 주간지 테러 당했지. 그 다음에 독일의 언론사 방화 있었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위 소규모 테러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소규모 테러들이나 살해 사건이나 각 나라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놀래킬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뭔데? 반이슬람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이슬람, 반무슬림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미디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미디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특정 세력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봐. 가령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남친. 그러면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가수인데 그런 대중 가수의 남편을 죽여. 그래서 미국 전 사회에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 또 우리나라는 고등학생에 대한 특별한, 예, 이 고등학생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애정이 있잖아. 그런데 그 실종된 청소년, 걔가 고등학생이 아니야. 자퇴한 애더라고. 자퇴한 그 청소년이 실종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 그 다음에 프랑스 시사주간지가 테러당했을 때, 언론사에 방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각 모습이 그 문화와,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그런 테러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는 최소화하되 충격은 최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일 그런 뉴스만 나와. 근데 여러분, 이런 뉴스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이 못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세계의 대자본들이 결정을 한 거야. 무슨 결정을 했냐? 더 이상 환율 방어도 안 하고, 환율 방어도 안 하고, 그 금리 방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인가?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거 봤어요? 예. 스위스에서 무슨 환율 방어 안 하겠다. 그럼 이 스위스가 그냥 뭐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별거 아닌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야. 스위스가 되게 부자 나라예요. 스위스가 산업이, 그러니까 스위스가, 우리는 보통 스위스 그럼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줄 알잖아. 그거 아니야. 스위스에서 제일 발달한 게 시계 산업이고, 그 다음에 왜 그 스위스의 그 맥가이버 칼 있잖아. 맥가이버 칼을 비롯해서 제조업이 중심이 된 나라예요. 예. 그 스위스가 제조업이 중심이 된 나라이고, 그리고 금융업,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그러니까 비공개 계좌 있잖아.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스위스가, 그쵸, 제약업, 제조업, 그러니까는 제철, 제약, 뭐 이런 제조업이 되게 발달한 나라야, 거기가. 시계 이런 거. 그래서 아주 산업이 중심이고,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한.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의 금융의 중심이 영국, 스위스 이 정도예요. 영국, 스위스, 벨기에인가? 네덜란드인가? 하여튼 있어.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금융업이 제일 발달한 데가 영국하고 스위스하고 벨기에인가 그래. 그런 나라들이 작은데 엄청 부자인 나라들이야. 그 작은데 부자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세계 금융을 쥐고 흔든다는 거야. 우리 망치 부인이 지난주에 계속 추적했던, 계속 이야기했던 소위 세계를 움직이는 대자본. 걔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뭐 더 이상 환율 방어도 금리 방어도 안 하겠다 해버렸다고. 그래서 막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구조조정 들어갔어. 내가 그 얘기 지난주부터 계속 했잖아. 지난주부터.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막 들어간 거야. 구조조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야? 대량 실업이야. 대량 실업 사태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소위 경영진, 운영진들을 자르는 거야. 구조조정을 하는 거야. 뺄 거 빼고, 잘라서 팔 거 팔고, 아니면 문 닫을 거 문 닫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 임원 숫자들도 줄이고 있고. 그러면 그 임원 숫자들은 뭐냐? 그 밑에 딸린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곧 대량 실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부터 돌았던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해 15년 아니면 16년에 온다 그랬잖아. 15년이나 16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 정부는 모르냐? 알아.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알아. 그래갖고 대책을 세운 거야. 그 대책이 뭐야? 대기업이 카지노 하라고. 씨발 미친 거 아니야. 1조 원가량의 카지노를 운영할,
진짜 빚내서 집 사라. 그 다음에 177만원 벌어가지고 90만원짜리 월세 살아라. 대기업한테 카지노 허용. 그리고 건설회사들한테 그린벨트 훼손해갖고 그런 임대주택 지어라. 지금 이러고 있어. 이게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연말정산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셀러리맨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야.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어땠냐면 적어도 이명박 때까지는 그랬어. 노무현 때부터 해서 이명박 때까지는 그 1년 동안 소득세를 내잖아. 소득세 주민세를 계속 내왔던 걸 그 1년 연말 정산이 돼가지고 나는 가족을 몇 명을 부양하고 있고 내가 그동안 이런 걸로 썼다. 그래서 학원비는 얼마를 썼고 치료비는 얼마를 썼고 그런 걸 소득 증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 증명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비용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았다. 그러니 너의 소득이 작다. 그래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소득세 걷었던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려진 거야. 그러니까 13월에 월급이라는 게 그거였어. 13월에 보너스라는 게 1년 동안 냈던 그 소득세를 돌려주는 거야. 너가 진짜 버는 돈 얼마 없는데 소비를 참 많이 했구나. 그러니 소비하고 남은 돈을 소득으로 상정하는데 이건 네 소득이 아니다. 그래갖고 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노무현 때부터 이명박 때까지는 이걸 노무현 때부터가 아니야. 옛날에 그게 내 기억에는 김영삼 때부터 있었던 걸로 같아. 김영삼, 김대중 때부터 그런 그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 있었어. 그게 노무현 때 제일 많이 돌려받았고 그러다가 언제 이명박이 물러날 때쯤 돼가지고 이명박이 물러나고서 박근혜가 들어오면서 뒤집어진 거야. 박근혜가 들어와서 2013년에 한 짓이 뭐였냐면 이명박 때까지 세금을 내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령 이제 우리 같은 우리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야. 이런 사업자들은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치고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었었단 말이야. 이명박 때까지는. 근데 박근혜가 그걸 바꿨어. 그래서 실제로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하던 걸 절반만 인정해 주는 거야. 1,000만 원만 비용이다. 그래서 옛날에 2천만 원, 그러니까 그 옛날보다 소득이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때 내던 기준으로라면 실제로 이 사람의 실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소득이 늘은 걸로 치는 거야. 비용을 적게 잡아서. 그래서 그렇게 소득이 늘어났다면서 세금을 걷었어. 그게 작년이었어. 그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어떻게 됐냐 하면 올해는 더 줄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소득 증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지? 그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서 다 비용으로 인정해줬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가령 카드 결제했던 거라든가 카드 결제했던 거라든가 뭐 무슨 이제 뭐 학원비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해 버렸어. 이 박근혜가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해 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월급쟁이들한테만 더 많이 그 세금을 걷는 거야. 자, 그럼 왜 월급쟁이들한테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느냐 하면 왜 그래요? 이명박이 그 집권을 하면서 2008년에 무슨 짓을 했느냐? 재벌들의 부자 감면,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줬어. 재벌들의 세금을, 그러니까 재벌들이 내던 법인세라고 있단 말이야. 법인세가 원래 그 몇 프로였더라? 30 몇 프로였지? 법인세가 원래 33%인가 그랬어. 법인세가 원래 33%인가 내던 세금이었는데 30%였나? 하여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얼마로? 27%로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확한 프로테이지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원래 30 몇 프로를 내던 걸 20 몇 프로로 깎았어. 그래서 총 깎은 게 한 3% 이상이야. 근데 이
이걸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전체 법인세 중에서 3%를 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3%를 깎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실은 3%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30% 소득의 32윤의 30%를 법인세로 냈어. 근데 그 중에 3%가 줄여서 27%만 내. 그러면 이 사람 세금은 얼마가 준 거예요? 이 사람의 세금은 얼마가 준 거야? 재벌들이 내던 세금의 양이 10%가 준 거야. 10%가 줄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그 재벌들이 중소기업에게 납품값을 제대로 안 주잖아. 납품값 이 하청업체가 생산하는 비용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만큼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체에서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자를 자르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로 바꿔 쓰거나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월급을 떼이고 있고 막 그런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모든 이윤을 빨아가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장도 자기의 이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생겼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대기업의 이윤에서 30%는 나라에다 세금으로 내라. 33%인가가 하여튼 세금으로 내는 거였어. 그런데 그 3%인가를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내던 세금이 10%가 줄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얻는 소득이 얼마나 많은데,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을 10%를 줄여준 거야. 그래놓고 그렇게 줄어든 세금 부분을 누구한테 내라는 거야? 월급쟁이들의 소득에서 빼가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국가에 돈이 없다. 국가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월급쟁이들한테 세금 감면 혜택을 줄였단 말이야. 소득공제 혜택을 다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뺏어갔어. 그래서 이번에 서민들한테 더 걷는 세금이 얼마? 8,600억. 8,600억이면 1조 가까운 돈이잖아. 1조 가까운 돈을 가져갔어요. 더 걷는다는 거야. 그러면 대기업에다가도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한테 5년 동안 26조 원의 세금을 깎아준 거야. 26조 원의 세금을 깎아준 거야. 그 세금을 박근혜는 그러면 그걸 깎아주지 말고 다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고 있다고. 여전히 박근혜가 대기업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세금만 지금 올려받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의 우리 13월에 분노가 생긴 이유인 거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누가 질문을 했어, 메일로. 여러분 메일로 질문하면 안 돼. 내가 메일을 잘 안 봐. 메일의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맨날 그 비밀번호 찾아서 들어가려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질문은 시청자 게시판에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주기도 해. 근데 이제 오랜만에 메일을 찾아서 들어가서 봤더니 뭔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이 망치부인 얘기도를 하면 규제 완화가 참 나쁜 건데 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계속 강요하느냐, 추진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나쁜데 왜 추진하냐고. 왜겠어요?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 박근혜가 규제를 완화하는 건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야? 규제가 뭐야, 규제가. 규제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핏빨아먹는 거, 그거를 방지하는 장치라고.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들이 규제야. 그런데 그 규제를 박근혜가 없애.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겠어? 대기업에게 유리하잖아. 대기업에게 유리하라고 지금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요 5 대통령 때 계속해서 줄기차게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 게 대기업이야.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랬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 대기업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쳤어. 그러다가 노무현 말기에 1년 반 동안 안 되겠다. 대기업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대기업이 번 돈을 국민에게 나눠줄 줄 알았다. 그걸 무슨 효과라 그랬어? 낙수 효과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믿었단 말이야. 근데 3년 반이 지나도 대기업에 낙수 효과가 없었어. 대기업들이 자기네들만 돈을 벌지 실제로 노동자나 중소기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세금을 올려버린 거야.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올리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 그래서 부동산을 다량으로 소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대폭 올려버렸어. 그래서 그 세금을 부자세라 그래서 그 세금으로 가난한 지역, 가난한 도시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비용으로 그걸 썼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복지 비용으로 그걸 썼어. 그랬더니만 이명박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이 올렸던 세금, 종합부동산세 없애고, 법인세 도로 깎아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돼? 내가 지금 이 세계적인 반이슬람 시위부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사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해가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면, 지금,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테러, 그 다음에 독일의 언론사 방화 사건, 그 다음에 한국의 청소년이, 실종된 사건, 그리고 미국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남자친구가 탈레반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목표한 건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반무슬림 정서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을까? 이게 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나? 내가 뭐라 했어?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종교적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전부 다 누군가가 의도했다고 봐. 이슬람의 이름을 팔아. 무슬림의 이름을 팔아서.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얘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좀 더 강조하면요. 요점 정리가 아니네. 좀 더 이건 해설이야. 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무장단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빈 라덴하고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다? 미국에서 양성했다. 그거 기사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는, 탈레반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들, 그거 누가 만들었냐?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거 망치 부인이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고 또 막 질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그 탈레반이라는 소위 이제 이슬람 무장단체가 누구의 작품이냐? 미국이 만든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1980년대가 7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가 그 중동 지역에 그 자원민족주의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의 그 중동의 민족주의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 근데 이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소련군의 지원을 받았어. 친소 정권이었어. 소련군하고 친한 그 민족주의 지도자들, 호메이니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친소이면서 이 그 민족주의적 지도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예, 그런 사람들에게 대립하기 위해서 친소련 그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탈레반이야. 그 탈레반을 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공급한 게 미국이었다고. 그 탈레반 출신이 빈라덴이야. 근데 이제 이 빈라덴이나 이 후세인 같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력을 모을 수가 없잖아. 이슬람에서 세력을 모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숨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애들을 모아가지고 목적은 그 친소 정권을 공격하는 목적이니까 그것만 달성하면 된다고 애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어. 그랬더니만 이 문제는 뭐냐, 모아진 애들이 반미가 돼버린 거야.
반소련만 한 게 아니라 반미도 외친 거야, 얘네들이. 빈라덴이나 후세인의 밑에 있던 애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 돈 대준 줄도 모르고, 야, 우리는 반미 반소련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지시다 받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주권을 지키자, 막 이렇게 애들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무기는 미국에서 돈 준 걸로 산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과격해진 거죠. 근데 그 과격해지는데도 과연 CIA 공작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 좌우지간. 그렇게 미국이 키웠던 이슬람 무장 세력이 소위 지금의 IS의 뿌리가 됐다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키웠던 이슬람 무장 단체가 지금의 IS의 뿌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 극단주의적으로 이 소위 이슬람이라는, 그러니까 무슬림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미친놈들, 극단적 테러주의자들이라고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건 이슬람의 사상이 아니야. 여호와의 뜻이 아니야. 소위 알라의 뜻이 아니라고.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주권, 민족적 주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인 거지 신하고 무관한 거야. 그 테러주의자들이, 극단주의 테러분자들이 추구하는 건 그 민족이란 이름으로 자기네들의 주권, 자기네들의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거지, 그건 절대 알라신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누구더라? 또 이름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진짜 이슬람의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 아니다. 테러는 알라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있지? 하마스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테러 활동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이슬람 운동을 주장하는 게 하마스라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진짜로 알라의 뜻은 평화다. 정말 이 인샤알라, 이 모든 게 알라의 뜻이다. 그게 뭐냐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원하는 건 약자를 돌봐주고, 알라신이 원하는 건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절제하는 삶, 그걸 원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슬람 신도들이고, 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극단주의 테러 활동을 하는 놈들의 뿌리는 옛날에 미국의 CIA에서 키운 애들이라고. 지금 그들이 내가 볼 땐 IS의 기원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IS가 나는 이 서구의 이 금융 자본가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 서구의 금융 자본가들과 요 IS가 무관하지 않다. 지금 IS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테러들, 이거 결론적으로는 누굴 위한 테러냐? 서구의 금융 자본을 위한 테러라는 거야. 왜 서구의 금융 자본을 위한 테러이냐?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나 토요일날 어떤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CBS 라디오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우리 방송 들었나 했어. 내가 했던 말하고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린 얘기를 하더라고. 경제학 박사가. 그 무슨 얘기야? 망치 부인이 지금 경제학 박사나 아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있는 거야. 참고로 나는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은 적이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전할 뿐이야. 그런데 경제학자 이야기가 똑같더라고. 경제학 박사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토요일날 오전에 했던 방송이니까 한번 찾아봐. 토요일 오전에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무슨 경제 토론이에요. 가서 한번 찾아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어봐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우리랑 똑같은데, 여러분하고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이 있어.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을 본 사람은 알 텐데,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뭐 저기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왜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 청년 실업, 대부분이 이때 이 청년 실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나쁜 일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거야, 전 세계가. 고학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왜 고학력 청년 실업들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고학력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하냐?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 노동자들이야. 근데 사무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건 주로 서류 작성하고 이 사무 업무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무 업무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뭐 때문에? OA 과정, 사무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그 사무직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확 줄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왜 줄었느냐면 글로벌 기업 때문에 줄었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버에 사무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사무직 일자리가 줄었어.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한 번 작성해서 띄워버리면 전체가 다 공유를 해버려. 그러니까 서류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야.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타이피스트라든가 이런 직업이 사라진 거지. 첫 번째 사무 자동화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소위 글로벌 기업이야.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 뭘 했느냐. 글로벌 기업은 실제로 이게 나이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이키 이야기. 나이키 공장이 미국에 있다 없다? 미국에 있다 없다? 없다. 나이키는 대부분 나이키를 만들겠다라는 이 주주들이 어디에다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다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어린 아이들에게 값싼 임금을 주고 바느질을 시켜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부자 나라에다 팔아먹는 거야. 그게 글로벌 기업이야.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그 무슨 스포츠웨어들 다 똑같아. 뭐 아식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키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찍힌 거지. 그래서 이제 흑인 아이들이 나이키를 불태우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글로벌 기업의 패단이 유명해진 거야. 어쨌거나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나이키 공장처럼 원래 우리나라의 대구나 안산이나 이런 데 공장이 되게 많았어요. 수도권 공업지대, 그 다음에 여기 남동임의 공업지대,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공업지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였어. 그 중에서 대구 경북 공업지대가 뭘 담당했냐면 섬유, 전자. 섬유하고 전자가 가장 많은 일자리가 필요했던 데야. 섬유 공장이 주로 이제 직무를 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뭘 하는 그 섬유 산업에는 무슨 옷 만들고 이런 의류 산업 이런 것도 많았단 말이야. 가발 공장 이런 거. 그런 가방 공장, 가발 공장 이런 공장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공장들이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 다 어디로 갔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이 이전해버린 거야. 그게 글로벌 기업이에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로 공장이 이전해서 가버린 거야.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부도가 나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다시 안 지어. 그리고 주로 공장의 기술을 빼돌려갖고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에다 공장을 짓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값싼 노동력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걸 한국으로 갖고 와서 라벨만 붙여서 팔아먹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제조업, 그러니까는 그 화이트 칼라의 두 번째 일은 뭐였냐면 소위 블루 칼라, 즉 몸으로 움직이는 육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이 육체 노동, 즉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이 사라진 거야.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면 8시간씩 3교대를 해. 8시간씩 3교대를 하면서 일을 했어. 그게 국제노동 기준이니까. 그런데 IMF 이후에 그 8시간씩 3교대가 12시간 2교대로 줄었어. 그래서 3분의 1 사라졌지? 그 다음에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값싼 노동력의 나라로 옮겼지? 그러니까 제조업 인원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줄어들었으니 그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직도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글로벌 기업 때문에 사무직 일자리가 주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는 뭐다? 첫 번째 사무자동화,
두 번째 글로벌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대기업의 착취 구조. 대기업이 실제로는요. 그러면 이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지금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 우리 장거리에서도 봤잖아. 사무직 노동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그 사무직 노동자들을 제값을 주고 일을 시키면 자기네들이 돈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인턴제로 돌리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사무 자동화, 글로벌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업의 그 비정규직 시스템. 이게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거는 잘 나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이런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나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지금으로 따지면 실제로 연봉 6, 7천 돼야 되는 4인 가족이면 연봉 1억 쭉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인 가족이면 7천 정도 받아야 되는 가정들이 몰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서민들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청년 실업의 문가는 세 가지가 사무자동화, 글로벌 시스템, 대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요 세 가지 원인을 비롯해서 청년 실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제조업에 종사하던 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 그래서 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월급을 받고 그 먹고 남는 게 있는 게 중산층인데 이제 먹고 남을 만큼 버는 그 노동자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왜 생겼느냐? 우리나라만 지금 대기업의 착취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 즉 전 세계에 이런 착취 구조를 만드는 게 누구야? 세계적인 금융자본들이야. 그 금융자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세계를 운영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면 완전히 지네들의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에 9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그렇게 쫙쫙쫙 빨아먹은 거야. 쫙쫙 빨아먹고 결론은 20년 만에 전 세계 서민이 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문제는 전 세계 서민들이 몰락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뭐가 줄어? 소비가 줄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지. 경기가 침체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야. 지속적인 저성장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금융 자본들의 이윤 독점. 그게 원인이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각 나라의 왕이란다. 정치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왜? 모든 나라에서 이미 2007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그런 사람에게 줬어. 그런 이론. 지금 이 신자유주의 풍토가 세계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그러니 다시 정말 그 서민을 먹여 살리는 경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이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요. 그래서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계에서는 그게 답이라고 정했단 얘기야. 벌써 7년 전에. 그러면 이 세계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을까? 다 알아. 그런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왜? 세계 지도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려면 막강한 정치 후원금이 필요해. 그 후원금을 누가 댈까?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영어 114님, 희야사랑님, 영어 115님, 바람을 타고님, 국보법 폐지혜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응?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망치 부인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최악의 청년 실업, 일자리는 왜 사라졌을까? 그 내용이 그거예요? 풍자흥님? 풍자흥님 지금 그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가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닌데 이건 KBS 건데? 내가 얘기한 내용이 아닌가 본데? CBS에서 들었어, CBS. 검은 송래님 감사합니다. 예. 좀 다르죠? 예. CBS에서 얘기한 거야. CBS 토요일 프로를 찾아서 거기 나온 경제학자의 이론을 다시 듣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을요.
그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몰랐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야? 검은 속내님, 희망사랑님 감사합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옛날에 다 알았어요? 요즘에 알게 됐어요? 망치부인 방송 듣고 알았다는 사람 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망치부인 방송 듣고 알았다 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잘 모르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망치부인이 쭉 설명해 주니까 뭔지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망치부인 설명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망치부인이 지금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사실 전 세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요 내용을요, 전 세계 시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전 세계의 서민들이 공동 대처를 하는 거야. 예. 우리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씨발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이거 경제학자들 다 알았던 내용이야. 몇 년도에 1938년도부터 알았던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재벌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산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재벌이 부자가 돼야 우리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된다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감히 재벌의 브랜드 이름 떨어뜨리면서 파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파업은 빨갱이 짓이다.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얘기인 줄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었어. 우리는 이제까지 재벌들과 미디어, 소위 재벌이 돈을 대서 운영하는 언론 매체들에서 만들어낸 거짓말, 소위 그들이 짜놓은 매트릭스에 갇혀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선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달은 전 세계의 서민들이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합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산품 애용했더니 재벌은 조연아 부사장 꼴나고, 쌍용차 굴뚝에서 농성하고, 기륭전자는 오체 투지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국산품 애용 이걸 답으로 이렇게 찾았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세계의 농민, 노동자가 단결해야 된다는 거지. 전 세계의 농민,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저 대자본이 만들어낸 그 틀을 깨고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같이 그게 뭐냐 하면 생활협동조합운동이에요. 생활협동조합운동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이탈리아의 볼로냐 이런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는 거야. 뭐냐 하면 요게 이제 작은 지역의 노동자, 농민, 뭐 상인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고 이걸 갖다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거야. 그게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일자리와 구조를 지네들이 주도하는 걸 거부하고 조합원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운동을 한 거야. 그게 생활협동조합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입산물의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칠레에서 7,000원 하는 와인이 우리나라만 6만 원이야. 오렌지. 그거 미국에서 아주 그냥 싸구려 과일인데 우리나라에선 너무 비싼 거야. 한라봉보다 조금 싸.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커피도 제일 비싸고 그 모든 물산이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 체리 뭐 이런 거 얼마나 비싸요. 원래 FTA를 할 때 뭐라 그랬어? FTA를 하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온다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전자제품을 팔 거라며. 그래서 전자제품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며. 생겼어요? 생겼냐고. 안 생겼어. 왜? 전자제품 공장을 삼성 봐봐.
공장을 어디로 이전했어? 베트남에다 공장 지었잖아. 베트남에다 공장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칠레로 팔아. 그러니까 베트남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그 농산물을 누가 대기업에서 수입을 해? 그래서 이윤 먹어. 그 다음에 도매업을 또 진출해갖고 도매업에서 이윤 또 먹어. 그 다음에 소매상으로 쪼개서 소매상들 동네 가게 다 없어지고 마트를 다 운영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수입상,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의 이윤을 결국 대기업이 다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서민들은 그런 중간 마진에다가 그 무역상에, 그러니까 중간 마진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원가의 10배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이게 누구 때문이야? 결국은 이게 박근혜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 대기업을 위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그게 다른 말로 규제 완화야. 대기업의 이윤 독점을 막는 법이 규제인데 그 규제를 전부 다 없애버리면서 대기업이 다 헤쳐먹어도 말리지 않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해져 버린 이 상황이 온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 나라에서 법만 바꾸면 돼. 물산을, 아니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건을 왜 독점 수입하게 해? 그게 말이 되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건의 독점 수입을 보장하는 게 말이 되냐고. 사고 파는 건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야. 그게 자유시장 경제야. 그게 자본주의라고. 그런데 왜 물건을 독점적으로 대기업이 구매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이윤을 지네들끼리 다 나눠 먹게 하냐고. 즉 정치 권력이 모든 나라의 정치 권력들이 그런 대자본의 이윤에 충실하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아이씨 또 누구야? 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들이 전 세계의 서민들을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1994년만 돼도 개뻥을 쳤었어. 여러분 1994년 5년에요. 아침에 아침마당 뭐 이런 프로를 보잖아. 그러면 막 교수님들이 나와갖고 주부 대상으로 강연을 했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차 앞으로 올 세상은 1%가 99%를 먹여 살리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99%가 될 거냐 1%가 될 거냐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다 더 창의성을 갖고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기억나요? 그런 얘기? 1%의 천재 엘리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99%로 살 거냐 1%로 살 거냐 그러면서 무한 경쟁이 부추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애들을 어려서부터 조기 유학을 보내고 쌩 지랄이 나게 된 게 그때 그런 강연을 들으면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기억나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1%가 워낙 똑똑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 거야. 1%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줄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정말 1%가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렸어요? 너무 비약 아닌가요? 비약으로 생각되면 가서 찾아봐. 너무 비약으로 생각되면 나한테 묻지 말고 가서 쭉 역사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와봐. 자, 무슨 내용이냐? 예.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1%가, 자, 그럼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과연 1%가 99%를 먹여 살렸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1990년대 중반부터 2015년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성장, 가장 큰 성장을 한 두 기업이 어디야? 삼성전자하고 SK통신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통신이 그만큼 커질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냐 하면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휴대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상용화돼요. 그러니까 그 개인용
휴대폰, 셀룰러폰이 1990년대 중반, 96년, 97년 이때 이제 이게 퍼져.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삼성전자가 전화기를 다 공짜로 통신사에 뿌린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베텔 그 몇 가지 중소업체들의 전화기들이 있었어.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전화기를 공짜로, 그러니까 어느 통신사에나 삼성전자 전화기를 공짜로 공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화기는 공짜인데 다른 전화기는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요 돈 주고 사야 되는 전화기는 아무도 안 사고 공짜 폰인 삼성전자를 다 받아 사게 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 공짜 폰을 사게 됐고, 그 혜택을 또 가장 많이 주게 또 SK야. 왜냐하면 SK하고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통신회사, 전자회사 중에 자본이 가장 많았어. 그 자본으로 공짜 폰, 그 다음에 더 저렴한 거, 더 저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뻥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공짜 폰인 줄 알고 전화기를 갖게 된 거였어. 그러면서 그 기본요금 35,000원에 뭐 전화를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20년 전에 35,000원짜리 통신요금 35,000원짜리 그 전화기를 갖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는 어땠다? 다른 나라는 15,000원, 17,000원이었다. 매달 내는 돈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35,000원씩을 준 거야. 왜? 거기다가 3년 약정, 2년 약정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 35,000원씩 3년이면 얼마야? 그게 1년이면 35,000원, 그 35만원에다가 7만원 해가지고 그 42만원이잖아. 3년이면 126만원이잖아. 그 126만원을 SK통신하고 삼성전자가 쪽쪽 나눠 먹은 거야. 우리는 공짜폰이라는 말에 속아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35,000원씩을 우린 내고 썼는데, 다른 나라는 15,000원, 17,000원이면 쓸 수 있었던 전화를 우리는 그렇게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쓴 거예요. 노예가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공짜폰이란 이름으로 노예가 돼서 따박따박 몇 년, 20년을 갖다 퍼다 바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됐잖아. 삼성전자, SK통신. 자, 내 말이 틀렸어요? 내 말이 틀렸어? 이게 일이 이렇게 된 거였어. 이 얘기도 몰랐지? 요 얘기 몰랐지? 우리는 진짜 그게 꼭 공짜폰인 줄 알았잖아.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훨씬 비싼 돈을 내고 그 전화기를 사서 썼던 거예요. 이런 얘기도 지금 처음 듣죠? 예. 그 당시에 다 그랬었어. 그러면서 특히 SK가 삼성전자 최신 모델을 공짜로 주고, 그러니까 SK로 다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SK가 018이 없어졌잖아. 018 같은데 하고는 비교 안 되고 요금이 2배 가까이 비쌌어요. 1.7배였나? SK가 그렇게 비쌌어, 요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 선전을 해. 최고의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막 그 삼성 전화기를 막 예쁜 신형 전화기를 홍보를 하고 그 전화기를 SK가 공짜로 줘. 공짜 폰으로 주는 척해. 그래서 비싼, 예, 추천합시다를 외쳐줘서 고마워요. 예. 그래서 그 비싼 그 비싼 전화기를 우리 국민이 사서 써주면서 결국은 99%가 1%를 매겨 살린 거야. 99%가 1%를 쪽쪽 핏빨아서 키워준 거야.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 여러분, 그 장면을요, 지금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 그게 뭘까? 이런 망치부인이 이야기한 구조를 이미 영화로 만들었어. 그게 뭐야? 매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인간들이 그 기계 AI들이 만들어낸 매트릭스라는 그 자기의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 꿈을 꾸면서 인간 전지로 그 착취당하잖아. 인간 전지. 이 생체 에너지를 전지로 그 뺏기면서 그 죽은 시체 같은 상태에서 쭉 살아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트릭스가 그거야. 그걸 철학적으로
비판한 영화예요. 이미 서양에서는 이런 구조를 알고 있었거든. 언제? 180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미 1200년대, 1300년대 미국은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나왔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아세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모던 타임즈에 보면 계속해서 돌리기 하는 코미디 막 이렇게 막 돌리다가 기계에 끼고 막 그런 무성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비판한 풍자한 영화였던 거야.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추방당했잖아. 찰리 채플린이 미국에서 추방당했다며, 빨갱이라고. 그 매트릭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언론이 만들어낸 그들의 환상? 그걸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세뇌당해 왔던 거지.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나는 행복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씨발 무슨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 재능이 다 다른데. 공부를 잘한 애들이 있지만 공부 말고 다른 걸 잘한 애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막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반항하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스펙이라는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인강시장 인터넷 강의하는 그런 사이트들 그게 또 다 대기업이 주식 갖고 있는 거 알죠? 가장 잘 나가는 사교육 시스템은 다 대기업이 대주주야. 그거 알지? 결국 대자본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스펙이란 이름으로 미친듯이 사교육에 돈 뿌리고 미친듯이 편입시험 보고 미친듯이 대학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대학들도 다 대기업이 지금 이사로 들어와 있는 거 알죠? 대학을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등록금이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랬구나. 예. 그 사교육 시장이요. 사교육 시장이 다 대기업이 대주주야. 부자들이 다 대주주야. 그리고 지금 대학들도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사장으로 와 있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등록금을 계속 비싸게 올려먹은 거지. 그럼 등록금으로 뭐 했어? 등록금 쪽쪽 빨아갖고 건물 사고 건물 짓고 그런 거 아니야. 자, 어때요? 이젠 이제까지 몰랐던 세상이 쫙쫙쫙 맞춰지지? 이게 무슨 퍼즐 맞춰지듯이 한눈에 싹 들어오지?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믿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야.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믿으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대로 무조건 아무리 가난해도 명품을 사야 되고 명품 가방을 사야 된다고. 명품은 나발 무슨 명품이야 그까짓게. 그냥 비싼 가방이지. 그거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 비싼 옷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런 걸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언론이 만들었잖아. 몰랐던 얘기인데 뉴스 보고 알았잖아. 명품 열풍? 뉴스 보고 알았어. 뉴스에서 요즘에 명품 문화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알았겠냐, 명품 문화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써요?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하면 서민들이 그런 게 있어? 그게 뭐야? 그러면서 관심을 가진 거지. 뉴스가 마케팅이었던 거야. 뉴스가 곧 마케팅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가난한 서민들이 돈 벌어가지고 막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 그리고 네가 가난한 건 그게 왜 나는 명품 문화가 왜 만들어진지 몰랐어. 너가 가난한 이유는 네가 돈 벌어서 쓸데없이 명품 같은 데 허비해서 그래. 그것 때문에 난 도대체 왜 명품을 서민들한테 저렇게 팔아먹나 했어. 그 이유가 뭐냐? 네가 가난한 건 네가 명품 같은 쓸데없는 것에다가 돈을 쓰느라고 돈을 모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비난거리를 만드는 거죠. 내 탓인 것처럼.
내가 돈을 규모 있게 못 쓰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서 내가 가난한 거지 이건 절대 대기업이 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라고 생각 못 하게끔. 뭔 말인지 알겠죠? 된장녀라는 말 누가 만들어? 그 댓글원이 만든 말이야. 된장녀, 김치녀. 최 댓글원들이 막 퍼뜨리는 말들이잖아. 그 말이 뭔데? 네가 지금 가난한 건 너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이지 기업에서 너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줘서가 아니야. 기업은 너에게 충분한 돈을 주는데 네가 사치 허영심에 빠져서 쓸데없는 낭비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뉴스에서 명품을 팔아. 씨발. 여기서 씨발이라는 건 이제 씨에서 발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식물이 자라나기 위한 그 씨발. 이해가 돼? 응? 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명품 문화를 언론이 부추기면서 했을까? 이유가 그거라니까? 돈 버는 젊은 애들이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잘못된 소비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느라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예, 구조적인 문제를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외모지상주의는 왜 나올까요? 외모지상주의도 마찬가지야. 돈 벌어서 계속 성형해라. 남자나 여자나 다 성형해라. 성형하느라고 돈을 다 써서 네가 돈이 없는 거지.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한 게 성형 문화하고 왜 명품 문화였거든? 그걸 딱 깨달았어. 뭐라고요? 돈 벌어서 네가 예뻐져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돈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성형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형 중독에 걸리고. 네가 가난한 건 네가 쓸데없이 성형 중독에 걸려서 돈을 써서 그런 거지. 그래서 성괴라고 막 비난하잖아. 성괴라는 비난. 그것도 댓글원이 만든 거잖아. 된장녀, 김치녀, 성괴. 그거 다 댓글원들이 만든 거야. 그러면 그런 명품을 쓰면서 이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네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 건 못생겨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 건 못생겨서야. 그리고 네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비싼 옷 사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자기를 꾸며야 되는 줄 알고 막 아르바이트 해갖고 성형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지금 취직이 못 되는 건 성형 괴물이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김치녀, 된장녀, 성괴라는 말을 누가 쓰느냐 하면 소위 이제 돈을 못 버는 젊은 남자들. 돈을 못 버는 젊은 남자들이 성괴, 된장녀, 김치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왜 그런 말을 쓰느냐 하면 사실 그 여자들의 이 사치 따라갈 수가 없어. 이 공장 노동해가지고 여자친구의 가방 사줄 수가 없어. 공장 노동해가지고 그 여자친구의 성형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돈 많은 새끼들만 좋아하는 돈에 환장한 부자한테 시집가려고 눈이 뒤집어진 미친년들 때문에 내가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친년들이 성형하고 명품백에 호화사치에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난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김치녀, 된장녀, 성괴를 욕하는데 사실 당신이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당신의 월급이 수준 이하라서 그런 거야. 그것도 몰랐지. 김치녀, 된장녀, 성괴라고 욕하는 이유가 그거였어. 당신이 여자들이 잘못해서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들의 사치 허영을 비난해 왔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당신이 당신의 노동의 대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지금 공장 다녀서 공장에서 월급 연봉 6, 7천 받아봐. 어떤 여자가 당신을 거부하겠어. 당신이 지금 연봉 2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여자가 당신을 우습게 하는 거야. 원래 당신의 노동은 연봉 6, 7천 받아야 되는 노동이라고. 그런데 2, 3천, 2천만 원만 주고 당신을 부려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그년들이 미쳐서 성형하고 명품에 빠져서
호화 사치스러운 거기에 빠져서 너희들을 거부하는 거야 라고,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못나서 돈을 못 벌기 때문이잖아 라고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가는 거야? 바보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자들은 자기 잘못, 남자들은 또 자기 잘못.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행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야.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야.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어쩌다 비슷하게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애를 키우면서 얘는 나 닮아서 춤 잘 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앤데 디립다 공부하라고. 우리가 너만 할 때 공부 안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으니까 공부해서 애를 쥐어짜면서 공부시켜. 얘는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는데. 그러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돈을 사교육에다 쏟아부어. 몸까지 팔아서 사교육해. 그럼 성공하냐고. 안 되잖아. 이게 쫙 보여요? 지금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지금 쫙 보여요? 응?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 바보로 만들어 왔나?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핏바람 먹어 왔나? 보여요? 이런 거 우리가 다 몰랐잖아. 아니 도대체 대학은 왜 가는 거야? 대학은 원래 공부하러 가는 거야. 취직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대학은 공부할 사람. 학문 연구, 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알아요? 난 알아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데 지치지도 않아. 그리고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밥 먹는 때도 몰라. 그러면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대학 가는 거야. 움직이기 좋아하고 몸 쓰는 거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일감 맡기는 거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학 갈 필요가 없어. 빨리 직장을 가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다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거야. 그래서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러 가는 게 대학인데, 씨발 우리나라는 전두환이 만든 거. 전두환 때부터 대학이 취직을 위해서 가야 되는 곳으로. 그래서 원래 전두환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학이 별로 없었어.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대학이 별로 없었다고. 근데 전두환이 대학을 자율화시키면서 대학의 숫자를 막 늘려버린 거야. 그 너도 나도 대학생이 다 된 거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대학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대학을 통해 돈 벌기 시작하고, 전두환이 대학을 늘리고, 노태우가 대학의 등록금을 자율화시키고, 그래서 대학이 점점 돈을 벌고, 인원수가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사대문의 명문대학. 물론 우리 학교가 명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경희대 다닐 때 전교생이 8,500명이었어. 지금 16,000명이야. 2배로 늘었어. 8,500명이 120만 원 내고 다니는 학교였는데 지금 16,000명이 4,500을 내고 다녀. 엄청 수입이 늘은 거지. 다 대학이 이윤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린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대학에다 쏟아붓는 돈, 사실은 솔직히 서울대 연대 고대 빼놓고 취직 잘 안 되잖아. 서울대 연대 고대 빼놓고는 인턴 들어가는 것도 어렵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뭐 저기 서강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뭐 이런 대학교, 뭐 외대, 뭐 경희대, 뭐 이런 대학교들은 사실은 그 중에 일부만 취업이 돼.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한단 말이야. 대학원 더 비싸요. 중대, 건대 이런데. 애들이 계속 공부만 해. 그래서 그런 대학들, 소위 4대문 안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도 가. 그지? 그런데 4대문 밖에 있는 혹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랑 똑같은데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돼야 안 돼요. 지방대학 나와서 취업되는 경우 그거 하늘에 가서 별 따기보다 힘들어.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중소기업도 지방대학은 안 받아주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애 하나당 이 중산층들이 왜 가난하냐? 애 하나당 사실은 사교육비를 200만 원씩 쓴대잖아. 평균이 200? 어? 애 하나당 사교육비를 평균 해마다 200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200만 원을 사교육비로 써. 1년이면 2,400이야. 그거를 몇 년? 그 애들 보통 요즘에 사교육 5살, 6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5살부터 그 19살까지? 5살부터 19살까지 하면 몇 년이야? 한 14년을 2,400만 원씩 쓰는 거야. 그 돈 모아봐. 2억 4천이 넘는 돈이야. 애 하나당. 그러면 애들 숫자가 얼마야? 그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그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돈을 사업에다 투자한다면,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 돈을 농업 현장을 현대화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로 쓰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고 그랬다면, 그리고 도리어 그 돈을 아이들의 그 공교육을 강화하는 비용으로 썼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내 아이만 잘하라고 막 사교육을 했잖아. 씨발 다 한 거야. 온 국민이 다 한 거야. 사교육을 했던 부모들은 내 아이가 더 잘하길 바래서 사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온 국민이 다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나 똑같이 다 그 체제 하에서 다 똑같이 돈을 낭비한 거야.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지? 우리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내보내드릴게요. 도대체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 지금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봐. 얼른 강퇴시켜줄게. 블랙. 여러분의 고민을 한 큐에 해결해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손 드세요. 블랙 걸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우리는 이제까지 1%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개구라에 속아가지고 실제로 99%의 피를 빨아먹는 그들에게, 그들이 부자가 돼서 귀족처럼 막 설치고 다니는 걸 그냥 운명이려니 그리고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지금 10대 대기업이 쌓아놓은 돈이 얼마래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거 좀 갖고 와봐. 1,000조래, 1,000조. 10대 대기업이 쌓아놓은 돈이, 10대 대기업 자산이 1,000조가 됐대, 1,000조. 숫자 1,000조. 그들의 자산이, 그들의 자산이 그렇게 늘어간 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원래 그 돈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받아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나눠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연봉 6, 7천을 받았어야 됐던 돈이야. 그렇게 썼어야 됐던 돈이라고. 그래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돼야 됐던 돈이야. 온 국민이 다 같이 나눠 써야 될 돈인데 그 씨발 것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네들의 왕국을 만든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노동자들이, 자, 그러면 대기업은 돈 없이 운영해야 되는 건가? 미안해. 네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 그래. 너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겠어? 대기업은 돈 없이 운영해야 되는 건가? 이게 수준이 되는 사람만 들어야지. 들어올 때 그 IQ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자, 그러면 대기업이 번 돈이 왜 그게 대기업 잘못이냐? 무능한 중소기업, 억울한 건 을들의 잘못 아니냐? 억울해하지 마라. 네가 을인 게 문제인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과연 대기업의 1,000조는 그들의 노력의 대가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왜 명예퇴직 당했어요? 아니, 명예퇴직이 아니라 왜 강제퇴직당했어? 왜 정리해고됐어? 쌍용 자동차가 그 몇 가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인기 끌었던 자동차 이외에 그다지 경영상 국민들의 정서를 못 따라갔어.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경영에 문제가, 그러니까는 즉 잘 팔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경영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서도 이유는 이 경영자들이 다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쌍용차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던 거야. 그러자 이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건데 그걸 뭘로 푸는 거야? 노동자들을 잘라서 임금을 줄여서 비용을 줄여갖고 메꾸려고 한 거야. 그래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정리해고를 해. 자, 그 다음에 그런 예가 하나 있다라면, 자, 현대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가 계속 소송에 휘말려 있어. 내용이 뭐냐? 똑같은 일을 해.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받는 돈이 얘는 연봉 7천인데 얘는 연봉 3천이야. 왜? 얘는 현대자동차에서 똑같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랑 일을 하지만 얘 소속이 하청기업이야.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 정규직이야. 근데 이 정규직이 그만두면 원래 정규직 하나를 뽑아서 똑같이 7천만 원을 줘야 돼. 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정규직을 대량 정리해고를 한 다음에 정규직 자리를 갖다가 하청 기업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게 해.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을 뽑아.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야. 월급은 절반만 주는 걸로. 그럼 원래 이 사람이 받는 절반, 그러면 원래 더 받아야 됐던 절반은 누가 드셨어? 회장님이 드신 거야? 회장님이 쪽쪽 빨아드신 거야? 그 다음 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로 부품을 납품한 하청업체들이